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팬케이크 때 이제 저희가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간단히 리캡을 하고, 첫 번째로 이제 바이브 코딩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이전티 코딩이 왜 부상했는지,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의 한계를 넘어서 업계에서는 어떤 답을 찾고 있는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2026년에 엄청나게 대두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들어서 개발 조직이 설계해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 맥락을 잡고 관련돼서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실행 로드맵,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를 드리고, 저희 팀에서도 이제 간단히 실험한 내용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약 및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세션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제 조금 이슈가 있었던 내용이 있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새벽에 PPT를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엔트럼픽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로드 코드 소스가 유출됐습니다. 바로 어제 발생한 사고고요. 그래가지고 엔트로피 코딩도가 클로드 코드의 소스 전체가 유출이 됐고요. npm 패키지 배포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맵, 그러니까 난독화된 코드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키가 들어가면서 이제 설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51만 줄 이상의 1900 파일 모두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GitHub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엔트로픽에서 방어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 소스 코드가 다 유출이 되고 지금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의해서 지금 저희 업계에 뭔가 발생할 구체적인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관련돼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AI 에이전트 코딩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클로드 코드가 유출됐다는 거는 사실 이제 오픈 코드라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오픈 소스 에이전트 기반의 도구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축이 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포인트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상 그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던 클로드 코드가 유출이 되면서 결국은 보조나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아키텍처는 더 이상 차별 범위가 당분간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모델이나 UX가 이제 사용자 경험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생태계도 확산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벌써 사실 불법이긴 하지만 지금 클로드 코드 관련된 코드를 파이썬으로 다시 랩핑하거나 아니면 러스트로 컨버전해가지고 제출하고 있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또 보안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이제 새로운 코드들의 발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AI를 에이전트 돌아가는 동작에 있어서 정책이라던가 보안이라던가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유출이 됐기 때문에 다른 업계, 뭐 코덱스라던가 그런 에이전트 보안에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소스가 유출된 다음에 저도 이제 클로드 코드를 돌려가지고 소스를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간단한 프롬프트의 핵심 원리가 있어서 이건 개발자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서 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클로드 코드의 원리 첫째는 체인 오브 소트 스트리핑이라고 해서 생각은 많이 하고 말은 간단히 하게 되는 겁니다. AI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충분히 크게 추론을 하고 출력 시에는 그 계산한 부분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깔끔하게 답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면 시험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장이나 시험지에는 복잡한 풀이 과정을 모두 다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답안지에는 답만 체크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함으로써 컨텍스트를 축소화시키고 맥락을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확도가 향상되고 결과는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리 두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AI 실수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반복의 힘입니다. 중요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프롬프트의 시작, 중간, 끝에 세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을 잠가, 중간에 뭐 진짜 잠가, 나가기 전에 진짜 확인해. 이런 식으로 세 번을 강조함으로써 AI가 맥락에 맞게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로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나 적당히 같은 이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골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에이전트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 결론은 반복과 숫자를 통해서 실수를 감소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 그때 발표했던 자료를 한번 리캡하고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팬케이크 때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내용이 좀 공유가 돼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아마 내용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AI의 개발 방식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AI들이 개발 방식들이 진화됐는지를 공유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의 핵심 역량이 단순하게 코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설계하고 품질을 검증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도메인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AI가 속도를 100배 높일 수 있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이 정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라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2026년이 되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향을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세션 1에서 바이브 코딩의 한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을 제안한 안드레 카파시가 2025년 2월에 바이브에 몸을 맡기고 코드의 존재를 잊는다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사실 뭐 이제 이론보다는 뭐 이렇게 통찰력 있는 용어였죠. 그냥 트렌드 용어였는데 뭐 주말에 이제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자기는 코드조차 치지 않은 키보드도 건드리지 않고 목소리로 지시를 하고 코딩을 완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에 안드레 카파시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프로페셔널 개발자에게 이제 에이전트를 통한 프로그래밍이 점차 기본 워크플로우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지금 핵심 전환 내용에 보면은 바이브 코딩 is passé라고 바이브 코딩은 유행이 한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브 코딩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 에이전틱 코딩 말 그대로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성 코딩을 하고자 하면 체계적인 감독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과 조금 차이점은 테스팅이 최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에 대한 부분을 절대 버리지 않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넥스트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개발자가 단순히 이제 코딩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에이전트들을 지휘하는 존재, 그리고 감독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카파시는 지금 에이전틱 엔지니어링하고 명명을 했지만 본 발표에서는 실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에이전틱 코딩 같은 뜻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의 기술 구체에 대해서 데이터로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에 기클리에서 분석된 내용인데 바이브 코딩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개발자가 아닌 비개발자들도 코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제 코드 변동률이 엄청나게 급증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AI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AI는 뭔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활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코드, 동작하기만 하면 코드를 계속 생성해 나가면서 이제 붙여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피 앤 페이스트 코드의 스타일이 증가하게 되고 리팩토링은 이제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코드는 증가해지는 코드 리파지터리가 비대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레베이스에서는 이제 AI로 이제 코딩에 대한 코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코드를 작성한 거에 비해서 1.7배 정도 이제 이슈들이 발생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 설정 오류도 75% 증가하고 그 크로스사이트 세팅 기준으로 2.74배 이제 보안 오류들도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즉, AI는 당연히 더 많은 코드를 생성하지만 말 그대로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버그도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바이브 코딩 수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러버블 앱 취약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러버블을 통해서 이제 만든 대다수의 앱들이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서 인증을 우회하고 개인정보를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고요. 레프릿에서는 에이전트가 DB를 삭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명시적인 삭제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가 최적화 과정에서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를 드롭해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사고죠.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개발 지옥에 대해서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구별성 없는 코드들이 결국은 다시 리팩토링 대상이 되고 처음에 이제 잊고 있다가 이게 결국은 기술 부채로 돌아와서 결국은 전체 개발 사이클이 지연된다라는 이슈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AI는 속도 향상과 함께 반대로 보안 품질과 보안 유지 보수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는 진짜 코드를 잘 쓰지만 시스템 전반적인 일관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맥락 유실인데, 왜냐면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션을 벗어나는 순간 자기가 모든 대화를 했던 내용을 잊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모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동일한 맥락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품질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 스타일이나 로직이 일관적이지 않게 구현을 하게 됩니다. 뭐 해당 세션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맥락이나 품질은 유지하겠지만 제가 작업을 계속 이제 컴퓨터를 켜놓거나 세션을 유지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로그인을 해서 다시 이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품질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의 특성이 뭐 제가 명령을 A라는 거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생뚱맞게 C라는 코드를 건드려가지고 기존 코드를 파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한 것들을 반복 설명해야 됩니다. 한번 이제 제가 어떤 뭐 프로젝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스펙들이 이제 미리 지정이 돼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매번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동일한 설명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생산성의 감소로 여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바이브 코딩은 그냥 말 그대로 동작시키고 그냥 동작이 잘할 거다. 느낌적으로 이제 활용만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코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보안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슈들이 바이브 코딩 이슈가 동작하는 특성은 LLM 추론의 비결정성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문구를 동일하게 이제 나노바나나랑 달리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내린 명령이에요. 지금 보시면 가장 제 쪽으로 보면 우측이죠. 그쪽에서 보면 좌측일 거고 고양이 이미지를 보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어 있냐면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세션에서 같은 키워드를 던졌음에도 어쨌든 이미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세션이 동일했기 때문에 맥락은 유사하게 유지가 돼요. 뭐 고양이 화실이라고 똑같이 이제 멘트도 나오고 모자를 쓴 고양이가 이미지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우측에 빨간색으로 된 영역을 보시면 제가 이제 각각 다른 세션에서 이제 똑같은 프롬프트를 날린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리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옷이라던가 뭐 모자를 쓴 스타일이라던가 완전히 다르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로 보여드린 거는 좀 직관적이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든 거지만 실제로 코드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세션 A에서 작업한 내용과 세션 B가 되면 아예 다른 맥락의 코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에 대한 한계를 이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에이전틱 코딩이 2025년부터 굉장히 이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한계를 넘어서 업계가 어떤 답들을 찾고 있는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전틱 코딩이란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핵심은 인간이 무엇을 지시하면 에이전트가 어떻게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어떠한 목표에 대한 것을 지시를 하게 되고 그거를 지시하면 에이전트가 계획을 세우고 툴을 정하고 도구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내게 되는 플로우를 이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AI가 2023년에는 자동 완성 기능으로 거의 개발을 했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코파일럿처럼 뭐 VS 코드에 이제
뭐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탭탭탭 하면서 넘겨갔죠. 넘겨가면서 이제 코드를 선택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개발을 했었고요. 2024년에 멀티 파일에 대한 편집 기능이 생겼고 커서 같은 도구에서요. 2025년에는 이제 에이전틱 코딩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화되면서 워크플로우 자체를 AI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 수립부터 실행 그리고 검증까지 개발 워크플로우를 현실에서 개발하듯이 위임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026년에는 멀티 에이전트와 하네스를 이용해서 다중 에이전트의 협업과 시스템을 통한 통제, 검증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제 AI 코딩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구들은 지금 아래와 같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유명한 뭐 커서 같은 도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코파일럿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CLI 기반은 뭐 압도적으로 이제 사실 클로드 코드를 많이 쓰시죠. 그리고 제미나이 CLI나 코덱스 CLI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오픈 소스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반은 이제 구글 엔티그라비티라는 이제 도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왜 플랫폼 기반으로 동작을 하냐면 뭐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엔티그라비티에는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수의 에이전트들에게 이제 멀티플로 이제 다 각각의 세션을 만들어서 명령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발전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이제 직접 뭐 대화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도구였다가 이제는 말 그대로 작업 자체를 통째로 위임하는 에이전트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단일 에이전트의 시대였다가 지금은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에이전트는 유저가 이제 요청을 하면 LLM이나 뭐 이제 툴을 결정할 때 그냥 직렬화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결과물을 내게 됩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유저가 목표를 지정해 놓으면 테스트러 에이전트가 뭐 이게 구현을 한다던가 테스트 에이전트한테는 너는 테스트해봐. 뭐 문서 에이전트한테는 넌 이거 가지고 문서 만들어. 시큐리티한테는 보안 체크해.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운영들이 끝나고 나면 리전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싱글로 이제 작업하는 거에 비해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되면서 생산 속도가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트너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기업들에서도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관련 문의량이 1400% 가까이 이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앤드성 교수님이라고 이제 교수님인데 구글 브레인에서 이제 일하셨고요. 그 에이전틱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네 가지 이제 핵심 사항들을 이제 공유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유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성찰입니다. AI가 자기 산출물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오류를 식별하고 반복하게 하면 에이전틱 코딩이 성능이 좋아진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제 에이전트가 단순히 이제 모델에만 답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그처럼 이제 웹을 검색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API를 호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외부 도구를 활용해서 LLM의 정보랑 결합해서 기능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에이전트 코딩의 이제 성공이 그러니까 결과물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입니다. 복잡한 작업을 논리적인 되게 작은 단위의 작업으로 분해하고 그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결과물을 얻어야 어쨌든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중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분담된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제네럴 리스트보다는 각각 뭐 QA라면 QA를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트, 그 다음에 문서를 만드는 에이전트라면 문서를 잘 만드는 에이전트, 개발을 하는 에이전트라면 개발을 잘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각각 역할을 분배하고 그들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로를 이제 경계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휴머니블에서 이제 수학을 비교해 봤는데 대로샷이라고 해서 한 번의 프롬프트로 결과물을 얻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48.1%의 이제 결과가 나왔다면 에이전틱 루프를 돌렸을 때 95.1%로 47% 가까이나 성능이 향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에이전트 실행의 성공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체계적인 평가와 오류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제 에이전트들이 발전을 하니까 멀티 에이전트 시대가 되니까 말 그대로 팀처럼 AI들이 일하게 됐어요. 다이아노로 지시를 하게 되면 작업이 큐잉되고 각각의 멀티 에이전트 역할을 맡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에이전트 A, B, C가 동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시간들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PR이 생성되고 이제 인간이 리뷰를 하고 머지않은 형태로 이제 개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구글 크롬을 개발한 에디 오스마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로 인해 증가하는 PR 속도로 인해서 병목 지점이 코드 작성에서 코드 리뷰로 이동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코드 작성 자체를 거의 AI에게 위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리뷰하는 지점이 결국은 병목 지점이 되고 이것들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워크플로우의 속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코딩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펠라운드라는 이제 통신 회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맞춤형 AI 솔루션을 엄청나게 많이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엔지니어링 코드 배포 속도가 약 30% 향상이 되었고 절약 시간이 약 50만 시간, 1년 기준으로 50만 시간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수의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씩 줄어든 시간을 합쳐서 표현을 한 거고요. 뭐 제피어 도구들 많이 아시죠? 자동화 도구인데 요게 이제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도입률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89%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서에서 만든 커스텀 에이전트가 800개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개발 직군조차도 에이전트를 모두 다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이전트는 엔지니어링 팀 밖으로 계속 나가면서 확장되면서 전사적인 혁신 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 코딩 이것도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딩은 굉장히 완벽합니다. 코드도 빠르게 생성되고 작동도 완벽하게 됩니다. 대체로 완벽하게 됩니다. 바이브 코딩에 비해서 훨씬 잘 돌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도 없고 아키텍처에 대한 맥락도 부재가 되어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이게 유지 보수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사실 AI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가이드라인, 스캐폴딩의 부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예시를 들면 AI 에이전트의 현재 상황은 온보딩 없이 첫 출근한 신입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가 온보딩을 한다고 하면 프로젝트 브리프도 하고 아키텍처 문서도 공유하고 디자인 패턴도 공유하고 현재 이 프로젝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저희에 대한 골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하는데 지금 LLM한테는 그냥 되게 짧은 프롬프트 하나를 던져주고 일을 해라고 얘기한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AI는 그럼 도대체 뭐를 해야 되죠? 그런 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답으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용어, 이제 문화죠. 엔지니어링 이제 기술이죠. 요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AI를 위한 온보딩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뭐 프리 컴플레이션이라던가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구조화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AI를 좀 더 잘 다루게 하는 방식인데요. 말로 이제 저희의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AI가 문제가 아니라 AI를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션인데요.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란 말 그대로 이제 에이전틱 코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결과물이 더 일관성 있고 균일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란 에이전트가 안전하고 재현 가능하게 일하도록 문맥, 도구, 검증, 승인, 흐름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네스라는 거는 AI의 저 이제 곡처럼 된 도구 이렇게 뭐 이렇게 결합하는 도구인데 말 그대로 말을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마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AI는 말처럼 빠릅니다. 그렇지만 어디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죠. 어디로 뭐 뛸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하네스 마거를 결합함으로써 이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NS 코드에서는 2025년은 AI 에이전트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그러나 2026년의 핵심은 에이전트 자체가 아니라 하네스인 것을 깨달은 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는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좀 아래부터 봐야 돼서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대 때는 이제 개별 LLM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 프롬프트 작성에 신경을 써라. 그래가지고 막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엄청나게 대두되면서 몸값이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막 연봉 뭐 3억, 5억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순간적인 운전 지시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생을 한 게 LLM에다가 이제 너무나 이제 단순하게 프롬프트로 결과물을 얻는 것들이 힘드니까 이제 컨텍스트를 최대한 제공을 해서 이게 맥락에 맞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델의 프롬프트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지면서 동시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LLM에 전달하는 이제 전체 맥락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AI한테는 내비게이션 경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대략적으로 패스 자체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2026년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에이전트의 통합 포인트를 설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내비게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신호, 인프라 등을 이제 설계해서 이제 좀 더 깔끔한 도로, 뭐 이렇게 막 농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잘 엮여 있는 도로를 간다거나 그리고 뭐 혼자서 가면 신호등이 필요 없겠지만 다수의 에이전트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신호등을 지키면서 너가 먼저 가, 그 다음에 네가 가. 이런 식으로도 가야 될 거고요. 인프라도 이제 구축함으로써 통제된 환경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점진적으로 패러다임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없이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없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없으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여기다가 또 포함을 하면 프롬프트 없이는 또 말 그대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개 맥락들이 결국은 전반적이게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 레이어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네스의 세 가지 핵심 레이어는 첫 번째로는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두 번째는 이제 결정문적 가드레일, 그리고 세 번째는 수명주기 관리입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레퍼지터리를 내재화하고 가시성 원칙을 지키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하단에 보시면 맥락을 추론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AI한테 명시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AI는 말 그대로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호하게 이제 학문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최대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결정론적 가드레일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린터나 포매터, 타입 체크, 유닛 테스트, 뭐 스캔 자동화 등을 통해서 이제 퀄리티라던가 품질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쳐줘야 돼요.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 정적 도구 분석, 그다음에 유전성 스캔, 배포 등을 통해서 이제 배포도 이제 머지않은 단계들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좋은 코드를 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기계적으로 강제해줘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품질 기준을 코드로 강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명주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코드 베이스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잘 관리되더라도 카피 앤 페이스트 된 코드들을 계속 이제 생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뭐 그만둬도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팩토리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자동 정리,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 정리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람이 개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동 정리 에이전트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문서 일관성이라든가 네이밍 규칙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던가 혹은 데드 코드, 즉 사용되지 않는 코드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감지하고 리포팅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자동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골든 프린시플 리코딩이라고 해서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마 대한 핵심 원칙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리포지토리에 직접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유지를 하고 맥락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코드는 결국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결국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이전트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에이전트 코딩을 하면
요즘에 다들 흔하게 뭐 바이브 코딩 하니까 앱 그냥 뚝딱 만들어지더라. 에이전트 코딩 하니까 뚝딱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인 진짜 프로젝트에다가 이 에이전트 코딩을 도입해보면 생각보다 꽤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연결 순간 세션 2에서는 기억이 소실됩니다. 아까도 공유를 드렸죠. 그리고 세션 3에서는 이제 맥락을 읽고 기억을 소실하게 됩니다. 메모리가 리셋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세션만 단절이 되면 에이전트들은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작업을 하다가 문제 중단이 되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순수하게 다 직접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AI의 세션을 다시 들어간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복구해라는 명령을 내리면 복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장기 실행 에이전트들은 굉장한 이제 구조적인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엔트로픽은 되게 재밌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아마 코딩을 하실 때는 이 부분들을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엔트로픽은 이니셜라이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최초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뭔가를 하게 되는 이제 전체 작업들을 제이슨으로 이제 리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작업에 대한 거를 로그 파일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로깅합니다. 그리고 깃을 이니셜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init sh를 구성함으로써 항상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공통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에이전트들은 세션 이후에 이제 구현을 할 때 기능 단위로 한 번에는 하나만 기능만 구현을 하고요. 이것들에 대한 상태를 이제 외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고 이것들을 깃에 코밋함으로써 이제 깃에 대한 히스토리나 버전들을 통해서 과거의 맥락들을 유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서는 이제 파일이나 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깃 플로드 프로그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행 기록, 그리고 init sh라고 해서 이제 실행 환경들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직접 기억할 수 없었던 단기 메모리를 이제 환경이 기억할 수 있도록 외부에 이제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텍스 구조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조기 완료를 해버립니다. 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하네스를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 구조화된 목표를 통제하기 때문에 꼴에 대한 거를 이제 에볼루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평가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루프를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 없이는 승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상태 유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전 작업을 망각하게 되는 이슈가 있지만 이거는 깃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그레스 로그 txt 파일을 통해서 모든 변경 사항과 진행률을 파일로 기록하기 때문에 맥락이 유실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 부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자동화된 E2E 테스트 도구를 통해서 테스트 통과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불일치는 이제 init sh로 실행 환경에 대한 동일 시작점을 제공해 줌으로써 항상 동일한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동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안정성, 예측 가능성, 자동화된 품질이 올라갈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에이전트의 한계를 이제 환경 설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이제 세 가지 기축이 있는데요. 아마 클로드 코드를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이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코덱스도 동일한데요. 이제 클로드 코드 MD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표 아키텍처, 파일 구조 및 명령 규칙, 시스템 설계 기준들을 명시함으로써 항상 에이전트가 실행될 때 이 부분을 컨텍스트 첫 번째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항상 포함을 하는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클로드 MD에다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리스 체르니가 이제 클로드의 보리스 체르니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팁을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제 클로드에는 너무나 많은 정책들을 명시하지 마라. 500줄 이하로 관리하라. 그러면서 최근의 트렌드는 500줄 이하로 관리를 하게 됐고 또 게다가 이제 더 많은 멀티 에이전트와 스킬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클로드 MD에는 정말 지켜야 되는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목차처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책의 목차처럼 내 프로젝트 안에는 어떤 스킬들과 어떤 에이전트가 있어서 네가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면 이쪽을 가서 얘한테 위임해.
라고 하고 그 위만 스킬에도 또 MD 파일이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MD 파일을 로드함으로써 정확하게 이제 전문적인 스킬 프롬프트를 가진 애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이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나 패턴을 갖고 있고 뭐 제3의 부여, 뭐 개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이제 계속 뭔가 이제 기능적인 맥락들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도구입니다. 이것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도 이제 말 그대로 기존의 제네럴한 에이전트를 부여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했을 때 결과물이 퀄리티 있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기반을 분리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단일 에이전트의 부하를 뭐 이제 전문적인 에이전트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전문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뭐 리뷰를 하고 품질을 뭐 QA를 진행하고 이럼으로써 그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입니다. 그리고 복잡도 문제도 큰 문제를 되게 작은 단위로 쪼개고 그거를 다수의 에이전트가 멀티로 이제 솔루션을 찾아감으로써 이 다수의 이제 에이전트가 해결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AI에게 설계도랑 도구, 역할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AI가 전문적이고 캐스트레이터가 어떤 에이전트에게 이 임무를 부여해야 되는지 제공을 해주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팀이 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코드는 에이전트가 만들고 인간은 컨텍스트만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100만 줄의 이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5개월간 진행이 됐고 인간은 하나도 코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코드는 코덱스 에이전트가 생성을 했고요. 인간은 그거에 대한 지시, 비교, 승인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했고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한 거는 에이전트가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엔지니어의 역할이다. 이제는 직접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에이전트가 맥락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제 키가 되는 이제 핵심이 있는데 코덱스 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전트 관점에서는 컨텍스트 내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문서나 슬랙이나 엔지니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에이전트가 당연히 이제 참조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하네스의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문서화된 지식을 그리고 슬랙에 이제 대화하는 내용들을 다 이제 마크다운 형태로 AI가 읽기 쉽게 문서화시켜서 이 에이전트들에게 이제 정책이나 그러니까 문서나 토크들을 제공함으로써 에이전트들이 품질 있게 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 하네스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랭체인에서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이 아니라 이제 하네스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모델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같은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하네스 환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AI가 일하는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결과물의 퀄리티가 높아지더라라는 핵심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랭체인에서는 그 같은 모델, 코엑스 5.2 코엑스를 쓰면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리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프롬프팅을 하다가 에이전틱 루프 도구를 통합을 전환을 했고요. 미드웨어에다가 뭔가들을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이거를 프록시해가지고 뭔가 이제 한 번씩 소통하면서 정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퍼포먼스가 탑 30 정도의 순위를 예측을 하다가 이게 탑 5까지 올랐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벤치마크 기준이 터미널 이제 벤치 2.0인데 같은 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네스를 변경함으로써 이게 30위에서 5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극적으로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고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델 경쟁의 종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좋아질수록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AI가 똑똑해지는 거는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AI의 발전이 무섭기도 한 거고요. 근데 같은 모델의 성능 안에서는 하네스가 결국은 최종 차별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최적화된 이제 소타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분배될 수 있는 건 결국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또 하나는 스트라이프의 접근입니다. 에이전트에게 엔지니어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이제 좀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격리된 환경에다가 에이전트가 샌드박스 형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제 도구들이나 내용들을 잘 제공을 하고, 그래야만 어쨌든 간에 에이전트가 일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팀이 에이전트들이나 AI들로 도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그거를 에이전트가 접근 가능하게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 이유는 말 그대로 개발자들이 실제로 쓰는 도구들처럼 AI한테도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맥락을 제공해야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만큼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안들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도구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제약이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AI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가둬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고 맥락에 일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환경을 제공하라는 건데 결국은 AI 생성 코드의 신뢰성이랑 품질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을 제약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무제한으로 자유도를 주게 되면 에이전트가 막다른 길에 갈 때까지 사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을 낭비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플랜 환경으로 이제 플랜으로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토큰을 다 소비하게 되면 뭐 5시간 정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API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큰 돈이 그냥 말 그대로 막 쑥쑥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AI 시대에는 토큰을 최적화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결과물이 얼마나 퀄리티 나올 수 있는가가 개개인들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네스의 경계입니다. 명확한 제약 조건 내에서만 올바른 해결책으로 빠르게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스택도 미래에는 이제 아무래도 유연한 도구들보다는 하네스에 친화적인 에이전트가 다루기 쉬운 기술들이 살아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저희 이제 개발 조직이 설계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실 이게 통용되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AI 시대가 되면서 속도는 개발자들과 사실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어느 누구라도 사실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AI 코딩의 속도는 특히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계발자들도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나 뭐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자체적인 앱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글로벌하게 지표를 봤을 때 앱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1인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한 사람들이 폐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폐업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에 대한 유지 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업 모델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에 대한 서비스들을 발전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용 서비스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직원을 채용하고 다시 선순환으로 다시 이제 발전시키는 실제 개발자를 뽑아서 고도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결국 속도 이후에는 개발 조직이 어떤 것들을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이후에 경쟁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좀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전트 친화적인 코드베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인간이 아닌 기계가 읽기 쉬운 콘텍스트와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뢰 기반 리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증하는 AI 코드를 감당할 계층적인 파이프라인, 검증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할과 역량 모델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작성자, 라이터, 코드라이터의 역할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아키텍처로 전환하고 오케스트레이터로 전환을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에이전트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에이전트 친화적 코드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리포지터리를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인간처럼 뭔가 머리를 써가지고 추론을 하거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이게 어떤 꼴이 있는지, 어떤 거를 하려는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에이전트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꼴을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 추론을 하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예시처럼 뭐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PI 응답은 우리 스네이크 케이스로 통일하자.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이제 2주 후에도 이제 코드 리뷰를 진행하다가 에이전트가 뭔가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멜 케이스를 사용해서 코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번 이제 또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수정하고 다시 머지를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제 AI 프렌들리하게 컨피그레이션으로 이게 좀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클로드 MD 같은 파일에다가 API에다는 스네이크 케이스를 써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에이전트는 항상 독스 밑에 있는 컨벤션이라는 MD를 참조함으로써 이제 항상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것들에 대한 검수나 검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AI의 속도를 진화시키고 품질을 높이는 결과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 체계입니다. 에이전트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여태까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공유를 드렸지만 PR 볼륨이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이 이제 이 PR들을 모두 다 검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번아웃이 오겠죠. 그리고 병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크리티컬 패스 관련된 이제 설계 관련된 관점에서 이제 리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거나 보안에 대한 아키텍처, 그다음에 설계 결함에 대해서 봐야 되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성 방향에 대한 꼴에 대한 부분들을 리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 리뷰 에이전트라는 이제 전문적인 도구를 씀으로써 뭐 1차 스크리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해놓은 이제 클로드 MD나 이런 데 있는 정책들을 명시적으로 준수하면서 이제 작성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코드와 맥락이 유사하게 일관성이 있게 작성됐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고 리포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검증은 이제 뭐 포매팅, 린트, 타입 체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빌드를 하는 과정에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상시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모든 영역에는 항상 뭐 신텍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안적인 영역들은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중요한 것만 리뷰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설계해야 됩니다. 영역이란 모든 대정이에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사실 AI 포모라고 하죠. 굉장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막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지금 의심치 않고 특히 실리콘밸리에는 조직 구조가 지금 벌써 되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직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조직 구조가 되게 심플해지고 있고 그런 구조가 되면서 역할들이나 조직 체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이 국내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역학들이 이러한 롤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코드 작성자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가 돼서 이제 말 그대로 에이전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분해하고 위임하고 뭐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핵심 역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드 리뷰어들은 품질 게이트를 설계하는 자동화된 영역을 식별하고 리뷰 정책이라던가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는 부분들을 연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리드들은 이제 말 그대로 하네스를 환경을 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하네스나 꼴이나 정책이나 뭐 코드 컨벤션이나 보안 모델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정책을 정함으로써 이 에이전트들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게 퀄리티 있는 결과물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QA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검증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손수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이제 자동화된 도구들을 통해서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이제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검수를 하는 것에 이제 특화될 거고요. 이것들을 평가함으로써 이 평가 체계를 통해서 뭐 몇 점 이하는 통과가 안 돼. 라는 것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역할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자는 위도 명세 전문가라고 해서 에이전트 좀 친화적인 명세, 지금처럼 뭔가 워드 파일이나 PPT 프리젠테이션으로 뭔가를 이제 명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마크다운 형태라던가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같은 것들을 이제 머메이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에이전트가 굉장히 잘 읽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코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작성한 계획을 리뷰하고 쓰기나 계획과 실행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단일 원칙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까도 여러 번 강조가 됐지만 계획을 하고 나서 계획된 내용대로 이제 상품 내용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네스와 계획과 그 다음에 실행력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됐을 경우에 에이전트의 생산물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 상용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양범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굉장히 강하고 빠르지만 거기서 이제 생겨나는 부분은 이제 보안적인 이슈입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에이전트들이 요즘에는 취약점 검색도 다 해주고 시국이 다 찾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보안 이슈들도 다 찾아줍니다. 코드 취약점들도 다 제안해줘요. 어떻게 수정하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디펜스하는 도구들도 당연히 빨라졌는데 근데 문제는 반대로 말하면 공격도 가속화됐어요. 공격자 역량이 이제는 예전에는 뭔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웹에 대한 공격을 날린다던가 DB에 대한 공격을 날린다던가 쉐를 공격을 날린다던가 했다면 지금은 그냥 아무나 일반인도 어디에서 어떤 거를 못 듣고 싶어. 뭐 물론 이제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자기들도 이제 윤리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없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조금만 대화를 바꿔서 하면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우회적인 컨텍스트를 쓰면 결국은 공격 스크립트를 만들고 스캐닝 도구를 만들고 어딘가에 공격을 하고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계속 취약점을 정찰하고 익스플로이 개발이 가속됨으로써 속도전이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에서는 균형은 준비된 조직에 유리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양날의 검인 것처럼 균형 있게 조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만 좀 더 이제 미래 AI 시대에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네스의 보안을 처음부터 내장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이전트 프로젝트들은 Security MD라는 파일로 거기다가 이제 교환에 대한 명세서를 다 작성을 해둡니다. 그렇게 하면은 AI가 최대한 이제 보안적인 기준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실행 로드맵입니다. 네이버 시작할 수 있는 것들, 한스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계적으로 한 4단계를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목록을 점검하고 이게 에이전트가 접근 가능한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해치를 예약한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구글 캘린더 API를 써야겠죠? 이런 도구들에 우리가 어떤 권한을 위임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슬랙에다가는 어떤 봇을 만들어서 어떤 정보를 스크래핑하고 이거를 뭔가 요약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텍스트 문서화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금은 되게 파편화돼 있을 거예요, 정보들이. 뭐, PPT도 문서로도 있을 거고, 워드로도 있을 거고, 위키에도 있을 거고, 뭐, 어디에 여러 군데 이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슬랙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는 마크다운 형태로 작성을 해서 모아두면 결국은 언젠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좀 루틴하게 하는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에게 위임함으로써 위존성이나 뭐 로그 표주나 뭐 마이그레이션 패턴이 명확한 작업들은 이제 에이전트에다 위임해서 개인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AI 리뷰어를 도입함으로써 인간의 영역과 AI 영역을 좀 분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환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하리스 관련돼서 에이전트 코딩 관련돼서 이제 간단하게 플레이그라운드로 그 만들어 본 도구가 있어서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름을 플레이그라운드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뭐, 클라우드 브릭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말 그대로 하네스를, 스몰 서비스를 위해서 하네스를 다 구축하려면, 이 뒷페이지에서 잠깐 소개가 나오겠지만, 코덱스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상용화 된 서비스를 코드 한 줄도 안 치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도입을 하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들을 지원해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지만 그냥 에이전트랑 간단히 협업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은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안전한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그리고 환경에서 좀 실행을 했고 하지만 효율적이고 그렇지만 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선정해서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넥임 도구가 지금 어쨌든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IP 레퓨테이션이라고 해서 IP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위험한 IP들을 평가하는 지금 도구들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룰 테스터라고 해가지고 와플에다가 이제 공격 웹 공격에 대한 케이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이 실제로 탐지가 되는지 또 아니면 통과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봇 어널리저라고 해가지고 봇이 진짜로 자동화된 봇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위험하지 않은 정상적인 봇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도구를 만들었고 네 번째로는 코스트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되는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무리 사람이 관리를 하더라도 이제 누수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코스트 인사이트라는 멀티 클라우드 비용 분석 도구인데 다섯 스키에서 인스턴스, 대역폭, 사용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API를 활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덕분을 활용해서 원래 기반으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함으로써 비용을 예측하고 최적화를 시켜서 개선할 포인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연간 약 6천만 원의 인프라 비용을 한 달 만에 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은 이제 정책 역할 도구들이 하네스로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제 좀 텍스트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눈이 나빠가지고. 총 21개의 섹션으로, 뭐, 아키텍처 규칙이라던가, 뭐,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작성 규칙, 뭐, 표준, 린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있고, 구현을 하는, 코드를 구현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뷰해주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안을 점검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워크플로우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처음에 추가하게 되면 기획자, 플래너가 들어가서 아키텍처를 하게 되고, 익스큐터가 이제 구현을 하게 되고, 리뷰어가 리뷰를 하고, 테스트가 QA를 하게 되고, QA를 통과했을 때만 이게 에이전트에 대한 명령이 끝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단순하게 이미 플레이그라운드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바이더를 추가할 때는 기획이 따로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그냥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익스큐터가 멀티 에이전트로 돌아간 다음에 시큐리티 검증만 하고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말씀드린 이제 클로드 코드 MD나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읽기 쉬운 문서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마크다운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스트 인사이트에 지금 보시면 제품 명세라고 해서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매트릭은 뭐를 수집할 것인지, 최적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메뉴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다 매뉴얼화 돼 있어요.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커밋 메시지 규칙이라던가 린터라던가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임워크, 언어, 환경, 구성,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디버깅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는 제가 무언가의 명령을 날리면 그 자연어나 혹은 명령에서 커맨드에서 이 내용을 추출하고 어떤 에이전트에게 이 일을 위임해야 될지, 어떤 스킬을 써서 이 일을 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은 교훈은 하네스 구축은 지금 단기 프로젝트가 절대 아니다. 더 나은 프로젝트를 향해서, 더 나은 결과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통제하고 끊임없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작동한 것은
이미 이제 CSP에서는 API 도큐먼트가 되게 잘 명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끌어와서 API를 만드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5개 CSP를 다 만드는데 30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뭐 직접 코딩해서 만들었다면 제가 봤을 때 한 4시간에서 8시간 이상 걸렸을 것 같은데 결국 8배 정도 향상이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하네스를 잘 안 줬을 때는, 정책을 잘 안 줬을 때는 플리 테스트들이 굉장히 이제 리젝트를 할 수 있는 비율들이 많았는데 고쳐야 될 것도 많았고. 근데 하네스를 잘 지정함으로써 이제 맥락에 맞는 코드들이 많이 생성돼서 이제 체감을 했을 때 한 50%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했던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네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들을 맥락 없이 시작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구현해가지고 다시 이제 고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가 됐을 때는 결국은 중간에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 부채를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검증 없이 수용을 할 경우 품질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항상 QA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오픈AI에서 코덱스가 팀이 아까 하네스 프로젝트 100만 줄에 대한 코드를 구축하는데 5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대로 결과를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네스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요약 및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약은 메시지는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AI 코딩의 그냥 시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을 넘어서 실제 프로덕션 레벨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고한 엔지니어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놓은 앱들은 2025년에 발표했듯이 사실 POC, MVP에 지나지 않고 실험용 앱을 제외하고는 상용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바이브 코딩을 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에이전틱 코딩으로 거의 다 넘어온 상태예요. 사실 AI를 잘 활용하는 일반인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아시겠지만 글로벌 사스 제품들에 대한 주식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도메인 지식이 갖춘 사람들은 이제는 에이전틱 코딩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은 이제는 모델이 아닌 하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은 경쟁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델을 조직의 목적에 맞게 통제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 그 하네스가 그 결과의 성과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개발 조직에 대한 이제 새로운 책임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에이전트 친화적인 환경을 설계하고 기계와 협업하는 신뢰 기반 리뷰를 체계를 만들고 그러고 그거에 따라서 부서의 역할과 역량을 재정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팬케이크 발표 때는 이렇게 클로징을 했습니다. AI는 속도를 100배 높인다. 하지만 방향은 여전히 사람이 정한다. 근데 방향을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2026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방향을 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는 코드와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하네스고 2026년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클로징 멘트 때도 썼던 문구인데요. 은총화는 없다입니다. 1987년에도 은탄화는 없었고 2025년에도 2026년에도 없습니다. AI가 은탄환이 아니라면 저희가 설계해야 될 것은 총알이 아니라 사격 시스템입니다. 그게 결국은 하네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네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하네스 환경에 갖춰질 수 있도록 에이전트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